안녕하십니까. BI사업부 김범석 수석입니다. BI사업본부 TW 올렛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TW 올렛 프로젝트의 사례를 우선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거나 특이한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이라든가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올렛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상의 문제점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례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SDS 물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리미어 서비스로부터 받은 SSA의 셀스 체크 리포트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프로젝트별로 특징이 있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협 신경항관리 EDW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신경항관리 EDW 프로젝트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한 1년 넘게 수행한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는 전체 정보계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라클로 되어 있던 정보계 시스템을 사이베이스 IQ, 데이터 스테이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환경으로 완전히 개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이사항은 대부분의 금융권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겠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거래 같은 경우 하루에 2억 건씩, 매일 2억 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신, 외환, 기타 거래들도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마감 이후부터 영업 개시 시점까지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올렛 화면에서 계좌별 분석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좌별 잔액을 계산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계좌별 잔액은 기존 정보계 시스템의 계산 로직을 통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개발 프로젝트는 아니고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링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DB 프로젝트였는데 수행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16개 시도 그리고 각각 재난 업무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다수가 존재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전체가 아닌 이번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시스템만 해도 상당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시스템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요 대상 시스템보다 더 많은 수의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내용을 보면 우선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고 각각 현행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대상을 정의했고 각각 현 재난 시스템 등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사이베이스 ASE, 인포믹스, 오라클, DB2 등 각 시스템별로 상이한 기술 환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의 특기사항은
16개 시도의 재난 시스템이 각각 별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별도의 코드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각각 별도의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업무 회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SCM BI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넘게 수행된 프로젝트고, 그 내용은 VD 사업부 TV 모니터 제품에 대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원래 구축을 하고, TV 모니터 제품의 미래 구간의 수요 예측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발 환경은 SQL 서버 2008의 SSAS, SSIS 환경을 이용해서 올랩을 구축을 했고, 화면은 UI는 와이즈올 랩, 그리고 시뮬레이션 엔진으로는 초기에는 SSAS의 마이닝 엔진을 사용했으나 SSIS 마이닝 엔진의 한계로 인해서 별도의 통계 툴을 사용하지 않고 매스메티카라는 수학 도구를 사용하여 몇 가지 알고리즘을 수행시킨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VD 사업부 전체에 대해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이라 유사한 오라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원천으로 해서 올랩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기사항을 보면 SQL 서버 2008을 적용한 최초의 사이트가 됩니다. 프로젝트 시작 시기에는 SQL 서버 2005를 적용을 했는데, 2008과 공급과 동시에 2008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버전을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계속될 텐데, 신 버전을 사용할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버그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버그를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거기에 따른 버그에 따른 그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프로젝트의 특이사항은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큐브의 라이트백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큐브 라이트백 기능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큐브의 값을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라이트백 기능을 국내에 대규모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도 많았고, 성능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당 시간 문제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야 됐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라이트백을 수행하는 사례는 세계 최초였기 때문에 MS 본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SSAS의 마이닝 알고리즘을 처음에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미래 구간 예측을 위해서 타임 시리즈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고, 인풋 파라미터로서는 위에 정의된 것 같은 셀아웃, 그 다음에 인벤토리 수량,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인풋 밸류를 정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구간의 실제
TV 및 모니터 제품의 실제 수요를 예상하였습니다. SSA 마이닝 알고리즘은 사용법이 간단하고 수행 속도도 만족스러운 편이었지만 제품 자체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파라미터를 주고 아니면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의 개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카 도구를 사용해서 별도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처리를 수행하였고, 그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액 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액 즉 프로그램은 SSIS의 플로우에서 매스매티카 커널을 호출한 후 알고리즘 큐브에서 추출한 수량을 인풋 밸류로 적용한 그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결과값을 다시 큐브에 라이트백 기능을 통하여 저장한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SSAS 마이닝 알고리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통계학 강의를 수강한 경우 이 경험을 가지고 과연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현업 업무뿐만 아니라 현업 업무와 관련된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학습을 요하는 일이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뮬레이션 구축하는데 단독으로 구축하는 약간 상당한 힘이 드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CMPI를 하면서 그나마 쉽게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던 것은 기존에 오라클 쪽의 데이터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코드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데이터를 쭉 추출할 때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국의 세계 각 법인의 데이터를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ETL 작업을 하는데 큰 곤란한 상황이라든 것들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업 담당자가 그 MS BI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상당히 편하게 기술 구현하는데 상대적으로 편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여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나왔던 이슈사항 또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CMBA를 크게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프로젝트 이후로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이슈사항이 있었는데 크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삼성전자는 두 개의 조직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사 조직이 있었고 VD 사업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두 조직이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각 보는 관점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VD 사업부는 자기 사업부의 프로젝트 제품, 그러니까 TV하고 모니터의 특성을 위주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고 했고 전자는
VD뿐만 아니라 가전사업, 무선 이쪽을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각각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사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고객 의사 상호 견제가 심해서 좀 골치 아픈 문제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두 조직이 별도의 마이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수요의식 정확도가 우선 높은 알고리즘이 그 내부 삼성전자 내부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쪽 알고리즘이 사장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SAS 마이닝 알고리즘이 상당히 높은 수익 조합을 높게 발생시켰는데 그 알고리즘의 수익 정확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제품 모델별 예측값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한 제품이 출시부터 단종되기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TV 제품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백 데이터의 트랜잭션 후 폭발적인 작업 증가 이 부분은 일단 SQL 서버 2008 버전의 문제라기보다는 라이트백 데이터 개념 자체가 별도의 테이블에 그 실제 값과 입력받은 값의 갭을 저장하는 식으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각 디멘전의 멤버 수만큼 포괄적으로 그 멤버의 조합 수만큼 테이블에 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라이트백 관련된 파티션의 사이즈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라이트백 성능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시스템 장애를 발생시켜 작업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중에 MS 본사의 지원으로 많은 성능상의 개선이 있었는데 제가 프로젝트 철수할 순간까지 매주 목요일 배치 작업을 돌 때 발생 빈도가 잦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변경될 수 있는 구간들을 잘게 파티션을 분할해야 되는 게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파티션 분할과 그 다음에 SSAS의 그 데이터 조각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를 정확히 해줘야지 라이트백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별다른 자료가 없어서 요거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기존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 서버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몇 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여러 해외 법인들이 있는데 특히 유럽 쪽 법인들에 대해서 DB 접속 커넥션 문제가 여러 발생을 했습니다. 커넥션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되더라도 속도가 수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일단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해외 데이터 센터 쪽에 장비가 설치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QL 서버의 버그가 상당수 발생하는 바람에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SAS의 링크드 매저. 링크드 매저는 라이트백이 불가능합니다. 링크드 매저라 하면 별도의 다른 큐브에 있는 매저를 링크드 큐브로 묶었을 경우에 그 실제 원래 매저 값이 라이트백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중간에 핫픽스 1이 적용되면서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SSIS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모델 학습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태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태스크의 속성이 저장되지 않는 오류가 다수 발생돼서 그 부분은 핫픽스2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라이트백된 결과가 엉뚱한 값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핫픽스4로 수정됐는데 실제 상당히 중요한 값이 틀어지게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현재 지금 SQL 서버 2012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SQL 서버 2012도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지뢰와 같은 버그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 이 부분들은 꼭 한번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기능이라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다들 SSIS로 오라클 데이터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32비트, 64비트 프로바이더 동시에 깔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MS 프로바이더하고 오라클의 프로바이더가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 작성하는데 각각 상이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프로바이더 공급사가 MS냐 오라클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로 리턴되는 것을 다시 MS949로 바꿔주는 그런 부가적인 작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작업 시간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튜니티 다들 아시겠지만 어튜니티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래에 어튜니티 커넥터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적용했던 사이트도 한번 새로 다운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 SDS 물류 BPO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개발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SDS가 물류사업을 하는데 물류사업 전체 시스템에 대한 KPI를 올랩으로 분석을 하고 EIS 화면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업무가 국제운송, 로컬 운송, 창고 운영, 그 다음에 기타 사업관리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수행할 때는 동남아하고 일부 중국 법인에 대해서 데이터 통합하고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 환경은 동일하겠습니다. 2008 SSAS, SSIS, 그 다음에 일부 SSRS를 사용한 리포트가 있었고요. YG 올랩, 그 다음에 EIS 화면을 구축했고, 실제 SDS 물류 패키지인 첼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DB2였습니다. 프로젝트 특기사항은 지역별 그리고 법인별로 KPI 산출 기준이 상이해서 추출 로직이 되게 KPI 계산 로직이 복잡하였습니다. 동일한 지표를 계산하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관습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동일한 계산을 하는데 되면 지표 계산을 위한 리드타임을 계산하는데 리드타임 기준이 특정 법인은 이틀, 다른 법인은 하루, 이런 식으로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현지 법률적인 문제, 관습적인 문제 등으로 이래서 계산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중국, 그 다음에 기타 외국 법인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다국어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뒤에 다국어 환경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근래 들어 다국어 환경으로 개발해야 될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국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쓰는 특수 문자들이라든지 중국 문자, 요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국어 환경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J 홈쇼핑 회계 DW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CJ 홈쇼핑 시스템을 새로 개비하면서 그 다음에 재무 쪽에 SAP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이쪽 데이터부터 이쪽 ERP로부터 손익 및 재무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올랩을 구축하는 것이 작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DB는 오라클 텐지, 올랩 툴은 코고너스 파워플레이, ETL 툴은 데이터 스테이지를 사용을 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는 셉에 구축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SAP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프로젝트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SAP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찾아볼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쪽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셉의 테이블을 직접 물고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한다 해도 데이터 원천이 난해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문자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난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도의 커넥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를테면 MS의 호스트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등에 보면 커넥터들이 있는데, 물론 방법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기술적 문제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적용되는 사례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SAP에서 대부분 데이터를 추출할 때 일단 대부분 사이트에서 RFC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온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출 작업을 하는데 그 RFC를 위해서 아밥 개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직접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아밥 개발자를 통해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희정쇼핑도 중국 쪽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중국 데이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한국 코리아 KSC 5601 내지는 MSWin 949 환경에서 데이터가 깨지고, 그리고 데이터 구분자들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ETL 작업에서 대부분 중국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 ETL 작업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오라클 기술자가 지원을 해서 유니코드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유니코드를 사용하면서 사이징하고 문자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에너지 SRM 원래 요거는 저는 잠깐 투입됐던 거고요. 우리 회사 상당히 꽤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환경도 SQL 서버 2008의 SSAS, SSIS 환경이고 와이즈 올랩을 통해서 화면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엠로라는 회사의 SRM 패키지가 구축되면서 같이 올랩 화면을 들어갔는데 그 시스템 이름이 바이오케이입니다. 바이오케이 시스템이 실제 구축 완료되기 전에 올랩 쪽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완료되는 바이오케이 시스템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올랩 쪽의 ETL 작업이라든가 해서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불려다니는 수시로 호출되는 일이 잦았고요. 여기 또 첫 번째 문제가 SK에너지라는 회사 자체가 세 개의 회사로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K루브리컨츠, SK에너지 3개 회사로 분리가 되고, 대신에 시스템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를 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분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컴파니 코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제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올랩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미처 적용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다시 그,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호출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원천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계속 꾸준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향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올랩 프로젝트가 골치 아픈 게 올랩을 분석 도구가 아니라 단순 리포팅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인데 각종 보고서를 올랩 화면으로 뽑기를 위해서 온갖 차원의 속성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를테면 구매 거래선 차원의 구매 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다음에 대표자 전화번호, 뭐 이런 속성들까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 속도도 느려지고 일단 차원의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석 전에 어떤 속성을 올려놓고 조회를 해야 될지 실제 담당자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리포팅 도구로 올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객을 설득을 하고 별도의 툴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다국어 환경 몇 개 다국어 환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도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속도상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SQL 서버가 버전에 따라서 추가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몇 가지 요거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다국어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몇 가지 우리 미세가 수행한 프로젝트에서도 알아보면 일단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 TV 허브사이즈 어널라이저 쪽도 다국어 환경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물류 쪽, 그 다음에 과거에는 CJ 쇼핑, 기타 등등 여러가지 프로젝트에서 다국어 환경을 적용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 일단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 SQL 서버, 오라클 각각 유니코드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N-캐릭터, N-박자 뭐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데이터 타입을 만약에 다국어 환경을 지원한 경우라면 유니코드 문자열 타입을 사용하는 게 데이터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환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유니코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SSIS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다면 일일이 문자 타입의 컬럼인 경우 컬럼 데이터 타입 변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컬럼 수가 많은 테이블일 경우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시점에 대해서 양쪽을 어느 환경을 일치시켜 놓고 작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SSAES 큐브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 특정 지역의 문자를 사용해야 될 가능성,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SSAES의 차원이라든지 큐브의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은 SQL 서버의 노스윈드, 어드벤처웍스 샘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드벤처웍스 샘플 보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렇게 3개국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캡션을 보여줘야 될 경우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수적인 기능으로 특수 문자를 속성명으로 속성에 지정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SSAS의 번역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인 경우 클라이언트 쪽에 NLS 랭귀지 속성을 이런 식으로 UTF-8, 16, 3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원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컨버전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추가적인 작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데이터 사이징 프로젝트 초반에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사이징을 했던 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2바이트 코드 아니면 아스키 코드를 감안해서 데이터를 사이징을 하게 되는데, N캐릭터, N바차의 경우 UTF-16 코드를 써서 모든 문자가 2바이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 1, 2, 3, 4 내지는 가나다라와 마사이르 한글이라든지 각각 모든 문자가 2바이트로 처리되게 되고, 그 다음에 UTF-8을 쓰게 되면 영문자, 숫자는 1바이트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한글, 중국어 이런 것들은 다 한 문자에 3바이트를 사용해야 되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디스크를 저장 공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잡아놨던 공간보다 많은 공간을 사용해야 되면서 야간 배치 시에 디스크 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구 환경에서는 유니코드를 기준으로 사이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징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문자를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 경우에 바이트로 쪼개는 함수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한글을 2바이트, 영문자 1바이트 이 기준으로 작업하다 보면 항상 위에 말했던 UTF-8 같은 경우 한글 3바이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문자, 아스키 코드 같이 하다가 UTF-16인 경우 자릿수가 또 2바이트로 잡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각 환경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어느 게 정확한지 미리 사전에 정비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온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봤던 문서 중에서는 오라클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서포트 가이드라고 매뉴얼이 있는데 버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알기 쉽고, 물론 영어 자료긴 한데
알기 쉽고 사례도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요 문서를 구할 수 있으면 문서를 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보면 요거 한글 문서가 요거 3회에 걸쳐서 연재된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URL을 나중에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서라서 그 문서를 한참 찾아서 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국어 환경하고 또 걸리는 문제가 타임존 처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글로벌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되다 보면 각 현지 법인들의 시간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 보는 관점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 TV, SDS 물류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걸리고 있는데 각각 한 사이트에서 하나씩 사례를 뽑아보겠습니다. SDS 물류 기준으로 보면 이를테면 적기 도착률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적기 도착률이 정해진 기간 내에 출발해서 공장에서 출발해서 현지의 물류 창고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해라. 이틀 내에 도착해라. 24시간 내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칠 때 만약에 중국의 청도에서 출발해서 생산해서 출발해서 미국 LA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항공화물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출발해서 도착까지 2일 이내 도착하는 경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1시간 가니까 GMT 기준으로 8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 시간을 사용하고 LA 같은 경우 미국 태평양 기준 시간, 그러니까 GMT 기준으로 8시간이 늦은 거죠. 그래서 총 16시간의 시간대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현지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도저히 정확한 계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맞춰놓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GMT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버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서버 시간, 본사가 한국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시간의 타임존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각각 그 DBMS마다 요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TV의 특정 로그에서 로그 발생한 시점을 이런 형태대로 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를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변환을 해버리면 이 뒤에 시간대가 붙은 요걸 뭐라고 그러죠? 시간대 표시 때문에 타임 오프셋이라고 하나요? 요 표시 때문에 현재 서버 시간과 맞춰버립니다. 맞춰 계산을 해보면 11시 33분 2월 23일 11시 33분이 2월 23일 20시 33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로그에서 발생한 현지 시각이 한국 시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시간대가 틀어지게 됩니다. 오전 로그가 갑자기 밤에 발생한 로그로 둔갑을 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임존이
해외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거 취급할 때 항상 이런 기준 시간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톤버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 관련된 문서를 접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지금 한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각각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 아직까지도 찬반 논란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정답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다 보면, 어느 쪽을 선호하는 게 나타날 것 같고요. 각각 스타일로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들은 오늘 몰라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게이트 키하고 내추럴 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서로게이트 키라고 내추럴 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를 정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석 코드 아니면 사원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구성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서로게이트 키라는 것은 실제 발생하는 키 값이 아니라 특정 임의의 값으로 키를 정하는 건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티저 값을 통해서 1, 2, 3, 4 쭉 일련 번호를 붙여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을 보면 일단 MS 환경으로 샘플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서로게이트 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샘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벤처웍스 샘플도 보면 전부 다 서로게이트 키를 써서 컬럼 셀렉트를 해보면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게이트 키하고 내추럴 키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서로게이트 키 특별히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임의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할 때 사용하고요. 다음에 그 팩트 테이블로 디멘전 할 때 그 인티저 값으로 조인하는 경우에 인덱스 구조상 좀 더 빠른 조회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인티저 타입이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키값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로우가 많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차지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의미가 없는 키값이기 때문에 유니크 값만 유지하고 나머지 키값은 필요하게 수시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하게 터치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건 단점이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테이블을 팩트 테이블의 값을 확인하려면 디멘전 테이블을 일일이 디멘전 개수만큼 관련된 디멘전 개수만큼 조인을 걸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의미 없는 값이 프라이머리 키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를 유지하려면 별도의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어야 하는 또 불편한 작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추럴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조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키값이 보이기 때문에 키코드값 코드나 이런 키값에 익숙한 사람이면 조인을 걸지 않더라도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인덱스를 만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인을 하지 않아도 차원 테이블을 조인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키값이 크고 팩트 테이블 로우수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공간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차원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코드 체계가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실제 데이터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내추럴 키를 쓰는 경우 현업이 데이터에 익숙한 경우에는 내추럴 키를 쓰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데이터 확인을 일일이 요청받지 않고 현업 담당자가 SQL이 익숙하다면 바로 자기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면 아직도 한 50대 50 정도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힘들고요. 각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것도 좋을 것 같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 한번 다른 교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SQL 서버 2012의 몇 가지 기능들 그 문서를 보면 가장 BI 관련돼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이 된 게 컬럼 스토어 인덱스입니다. BI 쪽 그래서 조회 속도 때문에 그동안 다른 프로젝트에서 고생들도 많이 했는데 저도 한번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이 기능을 써서 많은 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스토어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SQL 서버 2012 들어오면서 상당수의 함수라든지 이런 거 추가돼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는 되지는 않았는데 요거 다 파악되면 나중에 인트라넷에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기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에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벡스 IQ를 써보신 분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사이벡스 IQ가 조회 속도가 빠른 게 데이터를 로우 단위가 아니라 컬럼 단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정 컬럼들을 셀렉트 해올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스토어 인덱스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신에 테이블이 아니라 인덱스를 컬럼 단위로 구성을 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컬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했다. 그리고 특정 필요한 컬럼만 조회해서 속도가 빠르고 IO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잠깐 예를 보면요. 일단 이 원본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컬럼으로 employee ID, name, city, state 이런 4개의 컬럼이 있고요. 얘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로 단위로 저장을 하면 employee 1번 로스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산다. 이런 식으로 로 단위로 해서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 로 전체를 끌어오게 되죠. 근데 컬럼 스토어는 구조가 아래표에 보면 employee ID 하나 쭉, 그 다음에 name, city, state 각각 컬럼 단위로 정리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예, 요 가로가로 오고 이게 C1, 2, 3, 4 붙은 게 컬럼입니다. 그래서 C7, 8, 9를 셀렉트를 하면 요 전체 3개의 로우를 다 조회하는 게 아니라 C7, 8, 9 컬럼에 대해서만 셀렉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버퍼 사이즈를 채우는 필요 없는 요런 데이터들이 없어져서 IO 줄어들고 조회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SS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이런 이 모양의 아이콘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에 create 인덱스 문장에 create 컬럼 스토어 인덱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를 사용하느냐. 데이터가 트랜잭션이 뭐 수시로 발생하지 않고 조회 위주의 작업인 경우, 그 다음에 대규모 팩트 테이블, 그 다음에 문서에 보면 1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디멘전 테이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롯데 홈쇼핑이라든지 이쪽에 뭐 고객 테이블, 고객 디멘전 같은 경우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구 쓸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 쓰는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읽기 위주의 작업인 경우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 큰 이유가 컬럼스토어 인덱스에 걸려있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고 또는 머지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날리면 컬럼스토어 인덱스 걸려있습니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배치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 인덱스를 디세이블 시키고 다시 만드는 방법, 이네이블 상태로 변경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드롭 시키고 다시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는 방법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컬럼에 가능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타입에 대해서 지원을 가능한데 몇 가지 데이터 타입은 컬럼스토어 인덱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시멀 타입인데 18자리 이상인 경우, 바이너리 뭐 이런 쪽, 그다음에 그 문자열 중에 그 길이를 맥스로 잡는 경우, 이 경우에도 컬럼스토어 인덱스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대 들어간 데이트 타임 오프셋 타입 중에 그 초단위가 100분의 1초 이상인 경우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컬럼스토어 인덱스에는 1024개까지 컬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예, 크리에이트 문장입니다. 크리에이트 컬럼스토어 인덱스, 컬럼 인덱스명 주고 해서 테이블 이름 주고 쭉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그룹 코드, 그룹 조직 코드, 커스터머 코드, 스토어 코드, 주차 코드, 그 다음에 변경 주차 코드,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금액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컬럼스토어 인덱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요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하면 금액까지 인덱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테이블 직접 액세스 안 하고 금방 조회가 되게 됩니다. 제가 확인했을 경우에 SQL 서버의 약간 문제인데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그 파라미터가 여절의 조건으로 걸릴 경우에 정상적으로 인덱스를 타질 않는데, 그래서 유난히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는데 강제로 힌트를 줘서 특정 컬럼스토어 인덱스를 줄 경우에 거의 조회 시작 버튼 누른과 동시에 값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QTY AMT 이런 식으로 하면 매적 값을 같이 넣게 되면 몇몇 문서에 보면 장점으로 하는 게 일단 집계 테이블 같은 거나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여러 개를 구성을 해 놓으면, 매적 값이 들어간 인덱스를 구성을 해 놓으면 특정 테이블, 집계 테이블만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테이블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례가 나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집계 테이블 만드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몇 가지 다국어 환경, 그 다음에 타임존, 그 다음에 키, 서로게이트 키 문제, 컬럼스토어 인덱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SSAS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SSAS 헬스 체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첼로 시스템이라고 나온 것이 SDS 물류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한 4월 정도 엔지니어가 와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리 참고하면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용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고를 해본 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SDS는 올랩 서버하고 ODS 서버,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클러스터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뭐 이걸 이중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MS에 권고한 내용이고요. 오늘 그냥 그림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 동안 MS 직원이 리뷰하면서 나왔던 크게 이슈 총 22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각각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살펴보다가 프로젝트 할 때 유용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환경 설정 문제인데요. 이쪽 요거는 서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는 식으로 나중에 참고하는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거는 크게 저희 야간에 배치 프로세싱 할 때 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결수, 일반적으로 데이터 업무 속성 정의하고 디폴트로 놔둔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부분을 최대 연결수를 증가시켜주면 병렬로 처리되는 커넥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실 DB의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네트워크 패킷 사이즈도 일반적으로 4K 쓰는 거를 한 32K 정도로 늘려보는 것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경 설정이 시스템 쪽에 요청을 안 해도 바꿀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며칠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플라이트 레코더라는 게 SSAS의 내부 디폴트로 동작하는 기능인데요. 플라이트 레코더라는 게 뭐냐면 실제 SSAS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 중에 이벤트를 특정 기간 내 특정 사이즈 레벨로 저장을 하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프로파일러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설치되면 1시간 단위, 한두 시간씩 1시간 기록하고 백업받고 다시 1시간 받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단위가
120초, 1시간이라 2분입니다. 2분 단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음, 그 자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얘도 상당히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단계나 아니면 오픈 초기 단계에는 이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아니면 뭐 기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발생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쌓을 수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안정화되거나 그러면 요 상태를 디세이블 상태로 해놓고 디세이블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게 디세이블이 될 경우에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서는 이거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특정 MDX가 잘못 날아가서 에러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별도의 서브 작업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디세이블 상태로까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메모리 리미트 디폴트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클러스터링 하면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일반적으로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008 기준으로 돼 있어서 2012는 요 속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설계 단계에서 SSS 설계 단계에서 일단 차원의 어트리뷰트 관계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디폴트가 플렉시블입니다. 플렉시블인 경우에 데이터가 변경됐고요.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인덱스 작업을 해서 인덱스 어그리게이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리퀴드 플렉시블 말고 리퀴드 상태로 변경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쪽 SDS 쪽 문제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하이라키를 만들어라. 하이라키 없는 차원을 만들지 말고 만들어라 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일부러 만들 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싱글 어트리뷰트 디멘전에서 디텍티드. 근데 싱글 어트리뷰트 하나만 존재하는 디멘전이 존재해서 통합을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리포트 자체가 MS에서 MS 기술 지원팀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툴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일단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설계 업무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설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무심결에 지나갔던 문제인 것 같은데 계층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 다시 어트리뷰트들이 그냥 디멘전의 어트리뷰트로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는 비저블 속성을 폴스로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뭐 맨 밑에 있는 거죠. 뭐 혼란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내용인 줄 알았더니 뭐 일단 조회 성능을 뭐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보이지 않고 실제 사용되는 프린트를 어떻게든 삭제를 한다. 뭐 이거는 예, 일반적으로 요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비집을 폴스를 하고 아니면 삭제내버려라.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하이라키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히 요 하이라키 하질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을 하질 않지만 일단 속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엔지니어한테 설명드렸을 경우에 기능상의 문제는 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 하이라키 어트리뷰트 관계 가지고 집계 수준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층이 있는 경우에 릴레이션십을 정의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현재 작업하고 계시는 큐브의 디멘전 확인하시고 릴레이션을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뭐 어그리게이션 디자인 미처 만들지 못한 큐브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예, 파티션하고 어그리게이션 만드는 부분 그런 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리게이션 적용하는 걸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런 식으로 공고를 받았고요. 이거 아까 소로게이트 키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스트링 타입의 키를 사용하고 있다. 디멘전에서 스트링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 마이닝의 경우 스트링 스토어 4기가를 넘어서 프로세싱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고하는 컬럼 타입이 인티저 다 숫자 타입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4GB 넘어가는 경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능상의 문제가 성능상의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스트링 타입이나 인티저 타입이나 웬만한 데이터 사이즈에서는 성능상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숫자 타입으로 꼭 하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세싱 문제만 아니면 특별히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큐브 처리할 때 언노운 속성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 났을 경우에 무시하도록 해야지 전체 개수가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데이터 정비가 잘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오류 무시를 안 하고 중단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장애가 나더라도 데이터는 보여야 되고 정상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사업에서는 권장을 하지 않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MS 입장에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오류 무시 처리해 주는 게 안전하지요. 그래서 안전한 상태라서 이 부분 가지고는 그때 MS 엔지니어하고 상당 부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일단 어차피 에라 로그는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세싱 하는 방법을 프로세스 하는 방법인데 지금 SDS가 좀 프로세스 업데이트하고 큐브를 파티션이죠. 큐브가 아니라 파티션을 풀 프로세싱을 하는데 디멘전을 프로세스 업데이트 할 경우 어휘선과 드롭하게 됨.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뒤에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풀을 하지 말고 프로세스 데이터하고 프로세스 인덱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할하고 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요거 디멘전 프로세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프로세스 업데이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프로세스 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 풀 프로세싱 대신에 데이터 프로세스 먼저 하고 인덱스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세스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하게 지적을 받은 거였는데요. 네, 로컬 어드민 계정을 주지 말라. 어드민 서비스의 계정으로.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 요거를 빼버리고, 어드민 권한 빼버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예, 일반적으로 다 이런 경우는 없을 텐데 그때 우리 일반적으로 롤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와이드올랩 권한 관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사용자들이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빼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특별히 전원 옵션 하면 자원 사용량, CPU 클럭 스피드 줄어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특별히 서버에서 서버 전원 옵션이 이렇게 될 리는, 그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징 파일, 두 대가 속성이 다르다. 네, 이건 별개의 별개의 용도로 설정된 거라서 특별히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자동 증가가 지금 1메가 단위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설정된 건데 이게 이거를 100메가 정도 한꺼번에 좀 많은 크기로 증가하는 걸로 하는 거, 지정하는 거, 이런 걸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예, 로그 세팅하는 성능 관련해서 세팅하는 거, 예, 이런 거 퍼포먼스 모니터에서 체크할 것들 여기 리스트를 받았는데, 예, 요거는 한번 각자 서버에 들어가서 한번 요 퍼포먼스 성능 모니터 띄워놓고 각각 속성들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좀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어떻다 뭐 그런 기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서버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SSAS 엔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문서 작성할 때 이렇게 카피해서 쓴다거나 하면 될 정도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언라인 서비스 쿼리 튜닝, 스토리 엔진, 파티션, 뭐 이거 일반적인 얘기고요. 캐시 워머 고려, 요거는 캐시 이거 설명을 잘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뭐 고려해봐야 된다 그런 거 있고 예,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보시고요. 예, 성능 카운터 예, 이런 식으로 MS에서 받은 문서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이동규 SDS 그쪽에서 한번 문서를 전체를 다 받아서 뭐 인트라넷에 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달 내로 한번 문서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라거나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요거 말고도 상세하게 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까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일단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현재 프로젝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 프로젝트 수행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